자,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이제 수능 특강 ASMR 현대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나 들으시면 되고요. 잘 때 틀어놓으시고 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신성적 씨의 들길에 서서입니다. 수능 특강 9페이지고요. 이 들길에 서서 어떤 정서를 보냐가 어떤 태도를 보냐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특정 장소, 특정 사물, 특정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보고 장소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화자가 어떤 느낌을 받냐, 어떤 태도로 갔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들길에 서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과 같이 굳건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전형적인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들길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산과 같이 굳건하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화자. 뭐 희망을 놓치지 않고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하는 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다음 고정희 씨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입니다. 요것도 제목에 특정 사람이 나왔죠? 그럼 구자명 씨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시를 보시면 딱 진짜 구자명 씨가 나와요. 화자가 구자명 씨에게 초점화된 대상으로 인해서 구자명 씨를 바라보는데 그 구자명 씨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그때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핍박받던 여성들에 대한 그런 대표성을 갖는 게 구자명 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현대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시에 보시면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점을 향하여 거부의 당기고 있다. 요거 자체가 지금 많은 여성들이 구자명 씨처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를 여기다가 녹여놓은 겁니다. 이 시에다 녹여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고정희 씨야말로 정말 그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살짝 여러분이 아는 페미니즘과는 좀 달라요. 이 고정희 씨가 선구했던 여성주의는 그래서 이때는 뭐 사실상 거의 계몽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정말 뭐 여성 인권이 핍박받던 세대라. 자, 그래서 고정희 씨는 뭐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분이셔서 수능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한영훈 씨의 해당합니다. 이게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늦은 봄에 핀 해당화를 보면서 오지 않는 당신을 향해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하며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그런 현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에 해당화가 나왔네요. 특정 대상이 나왔네요. 그럼 해당화를 보면서 화자가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선택지에서 물어보겠죠. 아시겠죠? 특히 자연물이 소재잖아요. 벌써 제목부터가. 그럼 당연히 해당화니까 봄에 피겠고 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도 시에서. 그럼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시는 경어체를 씁니다. 뭐 하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습니다로 종결어미가 반복되니까 이 뭐랄까 말을 건네듯이 혹은 고백하듯이 이런 이런 점잖은 어투가 고백적 어투가 쓰인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쉽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박제삼의 한입니다. 자, 주제 먼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저승을 통해 나타내고 그리움과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한을 표현한 그런 현대시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작품에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대한민국 시그니처 이모션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 항상 특정 상황 혹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결핍으로 인한 그런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결핍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같은 뉘앙스를 취해요. 그래서 저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한이 맺혔다. 한스러운 정서를 갖고 있다. 요렇게 가는 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대상, 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뭐 요 정도를 태어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연에 내 생각하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한 가지 해석은 내가 생각하던 사람인지 두 번째 뜻은 나를 생각하던 사람인지.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이 갈려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실제로 전하진 못하지만 저승에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가 보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가보겠습니다.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입니다. 주제는 떠나는 화자 자신의 상황을 떠나가는 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떠나기 싫은 마음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슬픔의 정서를 이 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가 뭐 항구, 뭐 맷뿌리, 아니면 뭐 사랑한 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들 이별을 생각하게 하는, 이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삶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년의 첫 행에 의도적인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띄어쓰기가 있는데 놔두야 간다라고 안 하고 놔두야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띄어쓰기를 왜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왜 틀린 띄어쓰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항상 모든 표현법의 종착역은 강조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당연히 이 시 화자가 쓴 거겠죠. 그럼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정서가 담기겠어요? 그렇죠. 화자의 정서가 담기겠죠. 그러면 이 의도적인 띄어쓰기도 결국엔 누구의 의도 강조? 그렇죠.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강조하겠죠. 아니면 그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화자가 정서를 강조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의문형 종결어미도 사용했고요. 뭐 보낼 거냐, 버릴 거냐, 다를 거냐, 있을 거냐 이것도 결국 뭐죠? 그렇죠.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결국 뭐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정서가 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정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불안함,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요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놔두야 간다 이런 의도적 띄어쓰기가 반복되어서 결국엔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같은 구절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뭐죠? 그렇죠. 수미상관이죠. 그래서 수미상관까지 있는 현대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김용택의 들국인데요. 잠시만요. 네, 가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을날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며 들국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당신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을 이 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또 들국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제목으로 표출이 되었네요. 그러면 들국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김용택 씨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김용택 씨는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김용택 씨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너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 시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당신이 안 오네라는 구절이 있어서 결국엔 이별의 상황이었는데 결별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태로 가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서리밭을 봤더니 들국이 피어 있고 그 들국을 통해서 들국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게 다예요. 그래서 이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뭐 하얀 억새꽃 뭐 아니 뭐 하얀 억새꽃 이런 게 나오는데 하얀 억새꽃은 그냥 그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네, 정지용의 백록담 가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뭐 워낙 평가에서 좋아하는 시인이라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자는 한라산을 등반 중이며 그곳에서 본 다양한 자연물을 묘사하며 쓸쓸함, 고단함 등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것도 쉬워요, 사실. 결국에는 백록담, 한라산이죠, 한라산. 한라산 등반 중인데 그 와중에 봤던 자연물들은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화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럼 여정을 이제 자세하게 드러냈다 이런 선택지 당연히 맞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름을 모르겠는 그런 식물이나 꽃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이름 모를 식물이나 꽃 같은 게 나왔다? 아, 그냥 백록담 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등장할 때 뭐 막 적막한 산모퉁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지쳤다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네, 정희성 씨의 저산이 날더러 모걸씨 운을 빌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박모걸 씨의 운을 빌린 건데 이게 저 산이 날더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 산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애초에 산 자체가 나를 보고 화자를 보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인법이 보장돼 있는 거죠. 그쵸? 의인법이 깔려 있는 거고 그럼 의인법이 깔려 있으면은 산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뭐 시 보면은 뭐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뭐 쑥이 되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고 하는 게 이 보조사 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쓸데없는 약간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 보고 야, 너 그거나 해. 너 그거나 먹어. 약간 요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 나보고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 거면 일단 긍정적인 태도인가요? 부정적인 태도인가요?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죠. 약간 빈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산이 날 보고 화자를 보고 쑥이 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쑥 자체가 굉장히 험한 데서 자라거든요. 근데 험한 데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되라고 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거는 좀 반칙성 공부입니다. 민중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민중이 어렵다. 민중이 지금 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를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제 산이 화자에게 명령한다는 내용으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뭐 인식이 드러남 요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박남수 씨의 시인데요. 자, 잠시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의 시선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며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 이렇게 돼 있는데 6.25 전쟁이었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은 뭐 시에서 방공호, 뭐 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전쟁을 표현하는 이 시어 와중에 할머니가 뭐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꽃을 받는다고 하죠. 벌써 대비되는 느낌이 들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과 생명력이 있는 꽃이 혹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 꽃씨가 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쪽에요. 그 마지막 파트 쪽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마지막 연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제는 이제는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고 계시는 할머니의 이 의지 혹은 순수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김광섭 씨의 생애 감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게 특징이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게 생이라는 것 자체가 날생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음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연에 보면 뭐 여명의 종이 울린다. 뭐 이제 날이 밝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닭이 울고 개가 짖고 뭐 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일단 약간 역동적인, 약간 이 뭔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느껴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연에서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보이고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세 번째 연에서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1년과 2년에서는 계속 현재 영어미를 썼는데 3년에서 무너졌다.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럼 여기서 역사적 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4년 자체가 과거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과거에서 그 마지막 년에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애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년, 4년 자체가 다 부정적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채송화가 이제 살아야겠다. 이 살아 숨 쉬어야겠다. 이러한 의지를 화자께 북돋아주는 그런 대상물로, 그런 자연물로 나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남조 씨의 정념액이 갈게요. 수능 특강 88쪽이고요. 이것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내면을 기에 빗대어 후회 없는 삶을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행에 관념적 대상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 나루토 보신 분들은 차크라 뭐 모르시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가 좋다 막 이러잖아요. 그 기인데 눈에 안 보이는 기를 한 폭이라고 이제 수치화 시켰네요. 그럼 이거 자체가 관념의 구체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요런 내용을 쭉 보면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번민을 합니다. 이제 혼자서 고뇌를 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는 거. 요 정도는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뭐 유사한 식구 반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한 폭의 뭐 보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에 걸려왔더니라. 요게 나중에 보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 없다라고 말했는데, 없는 것 모양 걸려왔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때로 울고 기도드린다. 이게 이제 구체화된 거거든요. 결국에 화자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꼭 시를 보면서 이건 꼭 따로 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기영도 씨의 질투는 나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기영도 씨는 이제 광명에, 서울 근처 광명에 기영도 문학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수능 끝나면 한번 뭐 데이트나 뭐 아니면 친구들끼리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영도 문학관은 아주 재밌어요. 자, 요것도 가볼게요. 주제: 화자의 성찰을 중심으로 미래의 본인이 현재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왜 힘인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네 번째 행이 나와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투뿐이었던 예전에 내 젊었던 시대를 내가 젊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아 그게 희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질투였다. 그래서 이 질투가 나를 움직이게 했구나. 약간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질투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질투뿐이었던 나날들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했는데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했다. 어떨 때? 질투가 많았던 젊은 날에 알겠죠? 그럼 결국엔 질투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독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도 가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시예요. 이거는 뭐 내신에서 워낙 많이 했을 텐데 신동엽 씨의 껍데기는 가라인데요. 이것도 반칙성 공부 좀 해드릴게요. 신동엽 씨의 다른 시가 작가 연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신동엽 시인이 보인다면 웬만하면 저항시입니다. 어디에 대한 저항이냐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시를 많이 쓰셨어요. 신동엽 씨가 대표 작가라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동엽 시인이 나왔다. 껍데기 있는 거랑 아닌데 다른 작품이 나왔다. 그래도 저항시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순수하고 본질적인 삶의 추구.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알맹이. 그래서 껍데기를 거부하고 본질을 추구한다. 결국 알맹이가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껍데기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부정적 인식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알맹이 나오면 무조건 긍정을 지향한다는 의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삼 씨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뭔가를 물었겠죠? 자, 주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시인이 추구해야 할 자세와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요건 자체가 시가 약간 특정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말 중심지가 나오는데 뭐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여길 걸었대요. 여길 앞에 걸었대요. 근데 걷기 전에 누가 나한테 물었대요. 시가 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이것도 특정 지역이죠. 특정 장소죠. 빈대떡 먹으면서 생각 나고 있었대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깨닫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엄청난 고생을 해도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알파래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긍정적인 대상이다라고 화자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아, 다시 한번 엄청난 고생을 해도 슬기롭고 맘 좋게 명랑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리얼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시예요. 자, 김수영의 폭포. 요거는 제가 요것도 따로 부탁드릴게요. 꼭 시를 직접 독해 보세요.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막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직접 본인이 고뇌해 보고 고민해 보고 아, 이 해석도 되나 저 해석도 되나 문제 풀면서 한번 틀려 보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현대시는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벼락치기용이에요, 사실. 벼락치기용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시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이게 메인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들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또 제목에 폭포가 나왔네요. 특정 대상물이 정해졌죠? 그럼 다시 한번 화자는 이 폭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를 좀 훑어보면 같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대요. 아, 폭포는 겁이 없구나.
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아, 폭포는 의미도 없구나.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대요. 아, 그럼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지는 건데 안 멈춘대요. 지금 폭포의 속성이 계속 나열되고 있거든요.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대요. 아, 고든 소리래요, 폭포. 근데 벌써 폭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든 소리는 소리인데 그 고든 소리가 결국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근데 아까 폭포는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그랬죠. 그러면 폭포는 고든 소리가 곧 또 고든 소리를 부르니까 폭포 자체가 고든 소리다. 괜찮나요? 이렇게 가셔야죠. 그리고 그건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 그럼 폭포는 계속해서 고든 소리를 부른다. 긍정적인 대상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 자, 이건 알아두세요. 나타는 나태요, 나태. 나태하다 할 때 되게 안 좋은 거죠. 게으르다는 소리잖아요.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대요. 아, 다시 한번.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바닥으로. 근데 폭포도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똑같네. 그럼 폭포는 결국엔 나태와 안정을 멀리 보내버리는 존재네요. 그러면 화자는 나태와 안정을 어떻게 받겠어요? 부정으로 받겠죠. 왜냐하면 폭포를 긍정으로 봤으니까. 괜찮나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같은 제목의 작품이 또 실려 있어요. 이형기 씨의 폭포인데 이것도 폭포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박아놨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대 아는가? 그대라는 대상, 말을 듣는 사람이 설정이 됐고요.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시퍼런 칼자국? 그러니까 칼자국을 아는가? 내 등판을 길게 내리친 칼자국 아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해석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냥 그대한테 화자가 말 건넨 거고 그냥.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그러니까 단말마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임종,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한 거고, 혹은 이제 진짜 죽기 직전에 오는 그 극한의 아픔을 단말마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율 끝에 단말마, 그냥 고통으로 치환시켜서 읽어도 돼요. 고통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죠.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 벼랑의 직립이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벼랑이 솟는다래요. 근데 우리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그쵸, 그쵸. 폭포죠. 네, 폭포가 솟나요? 폭포가 솟나요? 아니죠. 그럼 이건 결국 그거네요. 벼랑은 솟는다고 했지만 결국엔 제목에서 폭풍 떨어지니까 이게 서로 충돌된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요 정도만 가지면 돼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종말을. 뭐 석탄기의 종말은 그냥 뭐, 네, 아주 옛날이죠. 정말 옛날인데, 그래서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이 장수잠자리가 떨어지네요. 일단 추락은 뭐 하강적 이미지 요 정도 갖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자랑은 자멸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멸이, 자기 자랑은 자멸이래요. 그럼 자멸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잡고, 무수한 보관들이, 이게 근데 보관은 뭐냐면요. 이 검이나 이 벌의 눈 알죠? 이 육각형 여러 막 상이 여러 개 맺히는 그런 게 보관인데, 무수한 보관들이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물보라. 물보라? 누구 물보라겠죠? 당연히 폭포 거겠죠. 자, 이 연에서 이게 한 연이었는데 물보라와 자멸은 자랑이래요. 이해되나요? 그럼 폭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고, 자,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등판 아까 뭐 있다 그랬죠? 그쵸, 칼자국 있다 그랬죠. 시퍼런 빗줄기 칼자국인데 모처럼 폭포처럼 쏟아지는 칼자국이래요. 자,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엔 이게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저 고통이야, 고통. 그저 고통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주제 써 있죠. 폭포를 통해 느끼는 인생의 고통이 이 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뭐 교훈 뽑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통을 비유법과 직유법을 통해서 나타낸 거니까 너무 어렵게, 너무 이렇게 숨겨진 의미 찾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신경림 씨의 농문인데요. 뭐 이것도 쉽죠. 자, 피폐해진 농촌에 대한 농민들의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것만 알아두세요. 결국 그러니까 농무가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추는 춤인데,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꽹과리랑 뭐 털사자 쓰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에헤라디아 풍년이 올세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알죠? 그런 건데,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만약에 농촌이 피폐해졌다고 칩시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더 빡세게 짓거나 혹은 실질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농무를 추면서 사기를 북돋는 게 우선이에요? 전자가 우선이죠. 아니 이거 사기를 북돋는 게 먼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에서 농무를 쳐요, 계속. 농촌이 피폐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내용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법 없이 그냥 농무만 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 무력감 속에서 이 시가 끝납니다. 알겠죠? 결국엔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서정주 씨의 신선제곤인데, 자, 신선제곤이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 뭐 핵마다 제가 좀 연마다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곤이가 안진뱅이로 태어납니다. 걷질 못해요. 걷질 못하는데 밥을 빌어먹 이게 밥을 구걸하면서 살게 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애 보시면은 마을 사람들이 제곤이를 돌봐줬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애는 제곤이가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연애 조선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곤이가 왜 사라졌겠거니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 가시면 마을 사람들도 조선달의 말이 사실이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이가 신선이 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유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럼 너무 좋겠지 하면서 이 제목이 왜 신선 재곤인지 알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곤이란 인물의 실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신선이 됐다는 것 자체를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가 실종됐어. 그랬더니 경찰이 아 신선이 됐나 봅니다 하면은 맞나요 이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전 사람들의 순박함, 상상력을 좀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별 내용 없고요. 자, 아이고 잘못 넘겼네요. 송수건 씨의 까치밥입니다. 이것도 내신에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주제로만 딱 정리가 됩니다. 자연물과 타인을 위하는 배려심.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애들 보고 야, 저 서울 조카 아이들아, 까치밥 떼지 마. 이게,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을 다 안 따고 몇 개를 남겨둬요. 그건 까치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짐승들, 그냥 새가 와서 그냥 먹을 수 있고 해서 그냥 날짐승들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거를 조카 아이들이 따고 있네. 그래서 삼촌인 화자가 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 까치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 집신 이 자기 집에 집신을 밖에다 걸어놔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거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신을 빌려줄 수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랑 뭐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도와주셨던 할아버지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까치밥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까치밥, 그러니까 특히 뭐 자연물을 통해서 또 타인을 돕는 이런 포인트가 송수건의 까치밥입니다. 굉장히 훈훈한 시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정록의 의자인데요. 재밌어요. 시가 재밌고
요것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나 보죠. 자,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아,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의자의 모습을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 앉고 싶다시는 건데, 자,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화자겠죠? 큰애가 화자겠죠?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아, 아버지가 화자를 의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아, 요거. 그러니까 이 농작물한테도 배려심을 보여줘요. 약간 앞에 송수건 까치밥과 유사하죠. 자, 그래서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은 거예요. 아, 결국 뭐예요? 결혼도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시 갈게요. 이성복 씨의 다시 봄이 왔다인데 요거 봄이 왔대요. 이미 제목에서 봄이 왔다고 이미 확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 주제 봄이 왔음에도 화자가 지향한 세상이 오지 않았음에 이게 실망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봄은 왔는데 우리가 원한 세상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로 인해 좌절감까지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시입니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다음 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니까 여기 시에 직접 나오는데 처녀 총각 아이 어른까지는 그냥 남녀노소인데 미용사 외판한 파출부 실업자 마지막에 이제 실업자라는 말 자체가 이 나열된 열거된 인물들을 압축적으로 말해줍니다. 대표성을 띠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띠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숨결이 결국에는 뭐 찬란한 성의 꽃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화자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연민의 정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김이 서려서 성의 꽃을 피워냈다.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갑자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거는 이제 보기에서 시대 배경을 주겠지만 이때도 독재 정권이었어요. 독재 정권이라서 그 친구가 이제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화자가 시내버스에서 성의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또 다음 작품 가볼게요. 자, 홍윤숙 씨의 가을 집짓기인데 이것도 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돌아가야지라고 갑자기 독백적 어투로 시작합니다. 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 떼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가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자,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뭐 빈집을 고치겠대요. 자, 그러니까 빈집에서 누군가 떠났으니까 빈집이 된 거겠고, 근데 그 빈집에 돌아가야지라고 했으니까 그 빈집은 화자일 거겠죠. 그쵸? 자, 수십 년 전 누적된 병인을 모아. 병인은 병의 원인이에요. 알겠죠? 자,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그럼 그 빈집을 다시 고치고 있겠네요. 리모델링하고 있겠네요. 상한 가지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자, 만월처럼 따뜻한 봄이 오고, 자, 여기까지 딱 끊고 읽으면은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이제 따뜻한 봄이 왔다. 여기까지 되게 괜찮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 상처를 받았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대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아, 자, 안 좋은 기억이 나왔긴 했는데 결국에는 평안으로 온대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화전 어떻다? 평안하다. 자, 마지막.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이별하고 이제 본인이 본인 자체를 힐링해주는 그런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가을에 자신을 성찰하며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느끼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섭섭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 나이덕 씨 건데 아이고 이 작가 이름이 표기가 안 됐네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중섭 씨 방을 중심으로 시가 나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그 소를 그리신 이중섭 작가, 작가가 워낙에 이제 가난한 작가였다 보니까 그 이중섭 씨의 순수한 예술성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나이덕 씨가. 그래서 정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 계속 예술적인 뭔가 활동을 했고 그 가족 그 이중섭 씨가 그리고 가족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삶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바로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시 자체가 이중섭 씨의 가족, 이중섭 씨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려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김광균의 광장 가볼게요. 광장 또 특정 장소가 나왔네요. 그럼 그 특정 장소 때문에 화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건 주제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도시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불안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짧으니까 살짝만 읽어볼게요. 자, 비인 방에 시적 허용 빈이라고 안 하고 비인 이음절로 끊었고요. 비인 방의 호홀로 대낮에 체경을 대하여 안다. 근데 이거는요. 김광균 씨가 특히 그 굉장히 시적 허용을 많이 썼으니까 요건 좀 알아두세요. 다른 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김광규 씨의 시에서.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대낮에 체경을 대해 앉는데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앉은 거고 체경.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해가 지고 있네요.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뭐 그냥 일단은 뭐 그냥 도시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렇게 정서 갖고 오지 마세요 아직. 자,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되어 조우는 가등 소리도 없이 묘색에 젖어라고 세 번째 연이 끝났는데 자 늘어선 고층과 열없는 표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표목은요. 그 표지를 붙이려고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고층 자체는 높은 층 건물이겠고 그럼 이 두 개는 사실상 수직적 이미지고요. 근데 중간에 서거기는 갈대밭이라고 돼 있는데 갈대밭은 수평적 이미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수직과 수평적 이미지가 공존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연에서는 자 계속 가볼게요.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자,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온다. 그러니까 바람이 찬데 베옷을 입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거예요. 아직 나 추운 것에 대한 대비를 못 했는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황혼을 쫓아 내거리에 다름질 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섰다 똑같은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드리자면 내거리 자체도 수평적 이미지고 광장도 수평적 이미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하자면 1년과 5년이 이 상응을 해요. 왜냐면 1년은 대낮이었고 5년은 황혼이었고요. 1년은 빈 방이 나왔는데 5년에선 광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1년에선 또 거울을 보고 앉았는데 5년 마지막에서는 그냥 서 있었네요. 이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알겠죠? 뭐요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김광규 씨의 대장간의 유혹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전혀 요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이게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자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인데 요거는 그냥 좀 러프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화자가 자신이 가치가 없는 무쓸모의 존재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털보네 대장간의 농기구처럼 그냥 나도 뭔가 쓸모가 있고 싶다. 존재 가치가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계속 쓰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문태준 씨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요것도 내신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도 쓱 한번 러프하게 읽어볼게요.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계절적 이미지 혹은 색채 이미지 갖고 오셔야죠. 그쵸? 봄이면서 노랗대요. 자,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그늘도 노랗다. 그늘도 노랗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쵸? 이건 그냥 뭐예요? 색채 이미지를 삽입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려든다고 불평한 사람들은 보아라.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건넸죠? 그쵸? 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그러니까 이 그늘 자체가 나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늘도 결국 농사의 하나다. 괜찮나요? 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건 의인화한 거죠, 산수유나무를. 자,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땅에서 넓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농사랑 비슷하죠. 농사도 땅에 짓는 건데 그늘도 결국엔 땅에 보이니까 비슷하고. 자,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또 이거 반복됐고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결국에는 이 그늘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그늘이 조그만 데에서 넓어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행에서 아니 왜 갑자기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이 그늘을 보라 그런 걸까요? 자, 결국엔 그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무뎌졌고 좁아졌고 산수유나무는 넓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너네도 마음의 그늘을 넓혀라 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그늘은 사실상 마음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백석의 수라인데 요거는 2022 예비시행 문항에 있어서 이게 또 나올까 좀 의구심이 들지만 뭐 이거는 평가원에서 안 낸다는 소리는 전혀 없었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가볍게 갈 건데 이건 그래서 이 2022 예비시행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거미를 보고 이 생각나는 가족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 자체가 이것도 반칙 선고문인데 웬만하면 다 타양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혹은 약자들, 아까 최두석의 성의꽃처럼 이 보잘것없는 이 약한 개체들, 대상들을 보면서 이 그런 대상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 위로를 하면서 본인도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신 작품이 나왔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뭔가 결핍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다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바로 갈게요. 이 시 자체가 거미가 계속 나와요. 애기 거미 나왔다가 뭐 어미 거미 나왔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자의 행동이 결국 정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거미를 밖으로 내던졌어요. 근데 어미거미가 왔으니까 그 어미거미한테 야 너 새끼 찾으러 왔니? 너도 같이 나가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가족끼리 이별한 거잖아요. 아무리 거미였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거미한테 투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백석은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백석은 그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닌가, 혹은 본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것도 사평역에서도 당연히 공간이겠죠? 이것도 공간인데, 그러니까 사평역을 배경으로 하고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합니다. 그거를 화자가 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단함과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그거예요. 최두석 씨의 성애꽃과 곽재구 씨의 사평역에서가 같이 태워질 수 있어요. 너무 비슷해서. 이해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들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시. 강은교 씨의 일어서라 풀한데, 풀에게 일어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풀 같은 것들은 다 민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확률이 높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 청자고 듣는 사람이고 듣는 자연물이고 자신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이랬으면 좋겠다가 뭐겠어요? 아, 이러면 좋겠다겠죠. 그쵸? 그래서 풀 자체는 겉으로 보면은 되게 불도 세게 불 지르면 그냥 타버릴 것 같고 그냥 뽑아버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풀은 내면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풀이 강한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단순한 시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꼬는 거 없이 스트레이트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시는. 자, 이성부 씨의 산길에서인데 산길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장소가 나왔네요. 이 산길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화자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산길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산길을 만들었던 것들이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바람이 이 길을 만들 수 있겠고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산길이 나를 벅차게 하고 설레게 하고 그래서 그 산길을 다시 걷고 싶어서 서울을 빠져나옵니다. 그 산길은 그럼 서울에 안 있겠죠? 서울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을 빠져나와서 그 산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길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모두가 소중하다. 약간 요런 거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산길을 만들겠다.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산을 오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얻게 되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또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이용학 씨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다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 교과서 이거는 아예 중학교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러프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주제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화자, 그러니까 자식이겠죠. 그런 자식의 아픔을 그려냈습니다. 뭐 딱히 뭐 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인데 그 고향이 아닌 타양에서 이 침상도 없다고 나와요. 이 침대도 아닌 곳에 아버지를 눕히고 임종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냥 너무 그렇다고 슬프지 않게 담담하게 그려낸 것 자체가 더 슬퍼지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아세요? 정말 슬픈데 울지 않아서 더 슬픈 거? 그러니까 이젠 이런 슬픔조차도 너무 무뎌진 거야. 그럼 이 무뎌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중들, 그때 조선인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도 담담어조로 표현한 게 포인트구나. 요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김종길의 성탄제인데 성탄제 자체가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자체 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따뜻합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해요. 약간 되게 포근해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것도 성탄제 때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을 표출한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탄제 때 내리는 눈을 보고 화자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그 화자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약을 구해옵니다. 약을 구하려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보고
아버지의 헌신이 사실 성탄절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가 죽은 날 아닙니까? 그쵸? 예수의 죽음과 아버지의 희생을 각각 이제 연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중학생들도 배우는 시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육사의 광야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진짜 강조하겠는데 꼭 직접 읽어보세요. 알겠죠? 이것도 제가 국어는 이렇게 시리즈에서 제가 언급할 테니까 꼭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순으로 나타내요. 주제 자체도 부정적인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시간순으로 나타내라고 돼 있는데 요건 말이 좀 어려워요. 작품에 나오는 어휘들이 좀 어려운데 그냥 그거예요. 정말 태초, 정말 사람이 안 살았을 때도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데 광야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범하지 못했을 거래요. 굉장히 신성하거나 중요한 곳이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어, 흐른 후에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 그다음에 뭐 매화향기도 홀로 아득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화자가 나와서 가나안 노래 씨를 뿌리겠대요. 근데 가나안 노래 씨를 뿌렸는데 당장 그 가나안 노래가 울려 퍼지진 않고 정말 거의 뭐 몇백 년 지나고 나서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노래를 부를 거래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백마탄 초인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화자가 지금 가나안 노래를 뿌리지만 당장 지금 해결이 된다? 당장 지금 그 가나안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다? 없다. 그럼 그겁니다. 이육사 씨가 광야를 이렇게 어렵게 쓴 이유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도 알아요. 알겠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그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다면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나요?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족부터 조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만 해도 독립운동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도 다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약간 다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아, 이거는 우리 세대 때는 독립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쓰여진 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해결은 안 돼도 언젠간 이 조선의 독립이 해결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의 다 끝나가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김관식 씨의 거사노 2입니다. 그러니까 거사노 짱짱맨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편해요 실제로.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아이고 이거 오타네요.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표출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죠. 막 뭐 공사도 하고 뭐 또 없어지고 하는데 산을 그러니까 그 거산호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이 예찬을 해요. 칭찬합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뚝심 있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산이 뭐 자랑 않는 겸허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냥 산 짱짱맨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말 거의 끝났습니다. 자, 오장원의 종가인데 이 종가 아시죠? 종갓집의 그 종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 자체를 먼저 알면 편한데 제삿날을 맞이한 종갓집의 모습을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시입니다. 이게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상 이 제사 문화가 좀 나아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년, 10년 좀 됐을 거예요. 10년 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하면은 막 여자들은 전 부치고 뭐 그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게 당연시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나아졌지만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자, 요게 어 그러니까 종가 자체가 위계 질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몇 촌 이게 위계 질서를 드러내는데 제삿날을 맞이한 종갓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습을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알겠죠? 이 제사 자체도 그렇게 뭐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인물들도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인물들을 봐도 확실히 여성의 지위가 좀 낮다. 권력의 중심이 되질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가의 이 인습은 여성들을 핍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좀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자, 마지막 김영랑의 집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거 마지막 하고 딱 끝낼게요. 자,
요것도 결국 집이네요.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주제 먼저. 집에 대한 쓸쓸한 인식을 한 과거에 대한 성찰인데,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화자 자신이 지내는 곳을 집이 아니라 다른 대상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쓸쓸한 정서를 보이는데, 근데 이런 집에서 서러움을 느끼지만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결국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삶의 흔적이 남은 집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이 집 자체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찰하는 걸로 끝납니다. 알겠죠? 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거 이제 합본으로 올려서 총정리로 올려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